어디에선가 금융위기를 발발시킬 트리거가 터진다면 올해 6월이나 7월 달에 그게 터지면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진행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경제학 연구를 50여 년 동안 줄기차게 해왔습니다. 네. 박사학위도 나이 70 넘어서 겨우 받은 문열이입니다. 박사학위 논문은 경제병리학이고요. 그 경제병리학으로 지금 우리나라와 세계 경제가 맞닥뜨리고 있는 금융위기를 진단하고 예측해서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아, 네. 이 책이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판매도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모시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은 또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023년에 금융위기가 터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 금융위기는 이미 터졌어요. 아, 네. 경제 전문가들조차도 그걸 미처 포착하지 못했을 따름이죠. 미국은 지난해 상반기에 네. 그 분기별 성장률이 각각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0.6% 성장을 했거든요. 네. 그 얘기는 당시에 이미 경기 후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경기 후퇴는 금융위기가 진행되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갑자기 경기가 하강을 하기 시작한 거니까. 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해 하반기에 금융위기를 겪었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분기별 성장률이 1분기, 2분기에 각각 2.6, 3.0%를 기록하다가 3분기에는 1.3%로 반토막 났고 네. 4분기에는 마이너스 1.6%를 기록했거든요. 네. 이것은 연율로 제가 환산한 수치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그때 당시에 왜 금융위기가 진행했는지를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세계 금융위기가 미국에서 먼저 터졌으니까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그 2020년도에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미국도 경기 후퇴가 심각하게 일어났었거든요. 네. 그때 그 경기 후퇴를 경기 상승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과도하게 경기 부양 정책을 펼쳤어요. 통화는 무려 52%를 증가시키고 또 재정 지출도 42%를 증가시켰어요. 그리고 네. 기준금리도 2.5%에서 0.25%까지 줄기차게 낮췄습니다. 경기 부양 정책을 과도하게 펼치면 당연히 경기 과열이 일어나거든요. 네. 경기 과열은 또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냐면 물가 불안과 경상수지 적자로 나타나요. 네. 그래서 실제로도 미국은 물가가 아주 심각하게 불안해졌고 또 경상수지 적자도 과도하게 커졌어요. 네. 그중에서 물가 불안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니까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은 경상수지 적자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미국의 2019년도 경상수지 적자는 GDP의 약 2.2%였어요. 네. 이거는 미국 경제가 감당할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국제 거래가 늘어나면서 기축통화인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또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경제가 성장하면서 외환보유고를 축적할 필요가 있는데 그 수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수요를 합하면 미국 GDP의 약 한 2.5% 정도 돼요. 네. 그래서 2019년도에 기록했던 2.2%의 경상수지 적자는 미국 경제가 감당할 수준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과도한 경기 부양 정책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2020년부터 급격하게 악화가 돼요. 네. 그래서 2020년도에는 GDP의 2.9%, 그리고 2021년도에는 GDP의 3.6%까지 증가를 해요. 네. 그러자 이제 그만큼의 이제 달러가 해외 시장에 유출되니까 그 달러 가치가 하락하기 시작했죠. 네. 달러 가치가 하락하기 시작하니까 미국에 투자됐던 국제 금융 자본들이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을 이탈했어요. 그 바람에 이제 신용 파괴가 작동을 하면서 금융위기를 진행을 시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정책 처방이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거예요. 네. 미국은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펼쳐서 네.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효과가 있었죠. 고금리 정책을 펼치니까 다른 나라의 저축이 미국으로 빨려갔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 투자된 국제 금융자본들은 달러가 강세니까 미국에 투자하면 환차익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으로 엄청난 규모로 이탈을 해갔어요. 그 바람에 미국 내의 유동성은 풍부해졌고, 이 풍부해진 유동성이 신용 파괴 작동을 차단해 줬어요. 그래서 미국은 지난해 상반기 말부터 경기가 상승을 하기 시작하는데 하반기에는 아주 빠르게 상승해서 2022년도 4분기의 분기 성장률은 2.7%까지 올라가요. 네. 근데 이건 전형적으로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에요. 다른 나라에 투자된 국제 금융 자본을 빨아들였으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의 국내 저축들을 미국으로 이탈시켰으니까 다른 나라들은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죠. 그 피해를 가장 크게 받은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난해 하반기에 경기 후퇴를 겪었었고 금융위기도 같이 겪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하게 이제 경제 난을 겪은 나라들은 경상수지가 만성적인 적자 국가들이에요. 이 나라들은 대부분 그 제3세계에 있는 국가들이거든요. 이 나라들은 외환보유고가 고갈 직전에 갔거나 아니면 외환보유고가 거의 고갈되면서 외환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런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은 반드시 미국 경제에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가서 타격을 입혀요. 네. 그래서 지금 올해 1분기부터는 그런 타격이 구체화됐어요. 실제로도 이제 지난해 3분기 중반부터 4분기 경에는 미국으로 빨아들일 다른 나라의 저축이나 다른 나라에 투자된 국제 금융 자본들이 이제 고갈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끌어들일 자금이 없으니까 미국에서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하면서 실리콘밸리 은행, 또 시그니처 은행,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이런 그 은행들이 연쇄적으로 파산하거나 합병당하는 일이 벌어졌죠. 네. 그래서 올해 1, 4분기에는 미국의 성장률이 지난해 4분기 2.7에서 1.1%로 떨어졌는데 2분기에는 더 떨어질 것 같아요.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에선가 금융위기를 발발시킬 트리거가 터진다면 올해 6월이나 7월 달에 그게 터지면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진행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6, 7월에 터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설령 그런 트리거가 터지지 않더라도 연말쯤에는 미국 주식시장에서 어떤 붕괴에 직면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미국의 다우지수를 보면 지금 36,000까지 갔다가 32,000대, 33,000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지금 거품이 잔뜩 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이 심리적인 저지선이라는 산만이 깨지게 되면 어쩌면 대책 없이 밑거름을 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미국 정책 당국이 지금도 그 주식시장을 벼텨내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노력도 별무 성과가 없지 않을까 연말쯤에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위기가 조만간 세계 경제를 덮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 분들 가운데서도 보니까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 쪽 경기 지표, 그 고용 지표도 좀 안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 침체가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그럼요. 지금 그러니까 신용 파괴 원리라는 거는 원래 물 밑에서 작동을 해요. 네. 그리고 그건 압력으로만 작용을 해요. 네. 그러니까 신용 파괴 원리라는 것은 그 유동성을 신용 승수배만큼 줄이는 그 압력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결과가 나타나면 그 경제 내의 신용성이 급격하게 축소되는 걸로 나타나지만 그게 시간이 좀 걸려요. 네. 그 압력으로만 계속 작동을 하면서 그 계속 줄여가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웬만한
예민한 촉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포착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현 경제학에는 불행하게도 경제 병약이 없어요. 네. 그래서 신용 파괴 원리의 작동이라는 이것도 지금 우리 경제학계에서는 몰라요. 경제 전문가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금융시장에서 오랜 그 세월 동안 그 경험을 축적했던 분들 그리고 촉이 아주 예민하신 분들 이분들은 벌써 느끼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신문을 보니까 그 골드만삭스랑 모건 스탠리도 한쪽은 강세장으로 보는데 다른 한쪽은 강세장 아니고 위험에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전문기관들도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아이 당연하죠. 네. 근데 네. 소위 경제 전문기관들이라는 게 대부분 그 이제 투자 회사와 이렇게 엮여져 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도를 숨기고 전망을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특히 경계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주식에 선물을 많이 매입했다. 그러면 이 가격은 오를 거라는 전망을 해요.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거 사례를 제가 제법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건 특히 경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트리거라는 거는 딱히 막 예상을 한다거나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건가 보네요. 글쎄요. 트리거라는 것은 워낙 돌발적으로 터지는 거라 이게 어떤 형태로 언제 어디에서 터질지를 몰라요. 올해 3월 달에 미국의 그래도 중대형 은행들이에요. 실리콘밸리 은행 또 시그니처 은행, 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들은 그래도 자산이 그 1,000억 달러 훨씬 넘는 그런 그 중대형 은행들인데 그 세 은행의 파산을 초래한 게 뭐냐 그러면 그 실버게이트라는 자산 규모 500억밖에 안 되는 캐피탈이에요. 이 조그만 캐피탈이 이 파산을 하자마자 바로 전염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트리거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그런 조그만 곳에서 터져요. 근데 사람들이라는 게 조그만 데는 별로 관심을 안 갖잖아요. 그리고 저도 미국의 5대 투자은행 또 5대 상업은행 이런 건지 관심을 갖지만은 그 밑에 30위, 50위 이쪽의 금융회사들은 관심을 갖기 어려워요, 사실은. 네. 그런데도 경영수지를 면밀히 살피면 그걸 찾아낼 수는 있는데 그 노력만큼 그 효과가 별로예요. 그 트리거라는 게 저희가 뉴스에서 좀 이렇게 보면은 뭐 블랙스완이나 검은백조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개념인 건가요? 트리거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뱅크런이에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도 베스턴스에서 뱅크런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뱅크런은 그 CEO가 자신만만했어요. 우리는 맞아요. 현금 맞아요. 보유가 맞아요. 충분하다. 예금 인출 사태가 터지더라도 얼마든지 그거를 다 지불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자마자 예금자들이 특히 그 주요 상업은행들이 예금을 인출했어요. 네. 그러니까 현금 보유비율이라는 거 100% 가지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법적으로도 전체 예금의 몇 %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가지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뱅크런이 예를 들어서 현금 보유율이 10%다. 그러면 10% 넘게 그 예금 인출이 요구가 발생하게 되면 가지고 있는 증권들 다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헐값에 팔아야 된다고요. 네. 그러면서 도산위기에 처해요. 베어스턴스가 그렇게 해서 도산했고 이게 신용 파괴 원리를 본격적으로 이제 눈에 보이게 작동을 시키면서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이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금융위기가 세계 경제를 덮쳤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빠르면은 6, 7월, 늦어도 하반기에는 트리거가 터질 수 있다. 트리거는 터지기도 안 터지기도 해요. 그걸 제가 뭐라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근데 저는 그런 그 예감이 와요. 6월 아니면 7월 터진다. 6월은 이제 뭐 중순이 다 돼가니까. 그 6월 말쯤 아니면 7월에 터진다. 올해 맞는 말인데. 근데 그 트리거가 꼭 그럴 것 같다는 기분만 들어요. 지금 제 생각에는. 네. 그 말씀하실 때 그 경상수지 적자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왜 중요한 거예요? 미국이 지금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으면서 물가 불안 해소하기 위해서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그 밖으로 내세운 명분에 불과하고 사실은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고금리 정책을 펼치는 거거든요. 고금리 정책을 펼치면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다른 나라의 저축과
또 국제 금융 자본들이 다른 나라에 투자된 것들이 이제 미국으로 몰려오면서 유동성을 풍부하게 해주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미국이 몇 번 그 덕을 좀 봤어요. 네. 이제 심각하게 진행되던 금융위기를 차단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정책을 펼쳤는데 그건 그야말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정책이에요. 임시 방편이었고 또한 그 땜질식 그 처방이었고 그 대증요법이 가끔은 효과를 보는데 그 근원을 찾아서 처방을 하지 않으면 만성 질병으로 발전해서 목숨을 위협하는 경우가 또 생기잖아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